어서 오세요. 예수의 3편 들어갑니다. 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뭐 좀 길어도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한국의 0.0001%밖에 안 되는 좀 깨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아주시겠지. 뭐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회를 그 폐지를 했죠. 1773년에 이제 교황청이 이제 폐지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무조건 뭐 자기 권력에 대든다 이래갖고 그 예수회를 폐지한 건 아닙니다. 원래가 말입니다. 이 바티칸이 그 땅도 집도 없이 그 절만 있던 곳이에요. 이게 그 교황한테 그 샤를르만이라고 하는 그 대제 아버지 그 피핀이 754년에 그 로마를 포함해 가지고 22개 도시의 영지를 그 교황한테 줘요. 자기를 카롤린거 새로운 왕으로 만들어 줬거든. 교황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적, 종교적 힘이죠. 그죠?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지를 하사를 합니다. 로마부터 그 페레라까지. 이게 교황청 살림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1000년이 넘어가면 이 교황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톨릭 국가 각 교구의 그 11조, 그리고 또 6세기부터 이제 조금씩 존재했던 그 중죄인들에 대한 그 면죄부, 그 대귀족들이 이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면죄부 주고 돈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 후원금이 있어요. 뭐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을 상대로 이제 돈을 내라 그런다고. 또 부동산 대여, 월세 받죠. 또 교구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돈을 벌고요. 또 관세도 또 들어오고요. 통관세도 받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아져요. 16세기 이래 이제 그 예수회가 이제 교구를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황청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인 부를 갖다 주는 이제 그런 일이어서요, 실은. 그러니까 예수회가 참 고맙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교구를 확보해 나가는 거니까 교황청으로서는 예수회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유럽의 왕실들한테 그 기본적인 재정도 보탬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왕이 특정한 어떤 그 가톨릭으로 개종 좀 덜한 곳을 그 전쟁하려고 그럴 때 교황청에서 돈을 받고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 왕정도 기본적인 재정을 교황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돈 좀 더 달라고 이제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1648년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개신교 국가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잖아요. 게다가 이제 18세기 절대 왕정 하에서 이제 유럽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버립니다. 네. 게다가 또 18세기 식민지는 이제 개척될 곳은 거의 다 개척된 상태였고요. 반면 예수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쓸 예산이 늘어나고 있었죠. 예, 바티칸 돈을 받아가지고 남미 등 쪽에다가 이제 예수의 조직을 넓혀가고 있었고, 그쪽 국왕이라든가 그쪽 국가를 지네들이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게 살림 차려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예수회가 바티칸 돈을 좀 많이 썼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해보는 거죠. 교황청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예수회는 이제 그만 버리는 게 낫겠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를 이제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뭐가 더 커지냐면 이게 이제 경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예수회를 버렸다 하더라도 이 예수회 쪽 사람들이란 거 장사하던 기업들도 같이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재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폐지되자마자 그 일루미나티를 만들어서 예수회가 프리메이슨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것도 또 유대 금융 치하로 또 들어간 것도 이들의 정치 경제적인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르주아 경제인들은 예수회를 지지하지 그 가톨릭을 지지하지 않죠. 그게 이제 또 개신교가 이제 크게 자라난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막스 베버나 뭐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권력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라나는데요.
그러니까 또 예수회가 또 유대인과 또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어깨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19세기 중반 1840년 2월 달에 말이에요. 오스만 터키의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탈리아 승려 한 사람이랑 이슬람 하인이 살해돼 가지고 청년이었는데 이슬람 사람은 살해돼 갖고 유대 게토를 조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스만 경찰이 유대인 13명을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사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오스만 터키 금융을 장악하고 있던 그 유대 은행들이 신뢰가 떨어지려 그래. 이때 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수준이 말이에요. 그 13명 체포해서 이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들고 일어나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프랑스 그 당시 오스만에 대해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던 이 프랑스 법무장관이 들고 일어납니다. 유대인이죠. 아돌프 크레미유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 하이네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50년 후인가 되죠. 그때 이제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이러면서 또 유대인 그 지지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하이네였어요. 또 제임스 로차일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는 그 은행가죠. 또 몬테피오레까지 일어납니다. 19세기 워렌 버핏으로 알려져 있죠. 다 유대인입니다. 또 메테르니는 유대인은 아닌데 오스트리아 재산까지 들고 일어나고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은행가들도 들고 일어나고. 그래갖고 뭐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형사 사건 하나 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스만에서 벌어졌어. 유럽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오스만 터키에서 벌어진 일 갖고 이렇게 유럽의 전 그 국가의 재상들이 들고 일어나고 유대인들의 힘이 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걸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오스만 두 손 다 들고 그 유대인들 다 풀어줘 버리죠.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힘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예요. 1840년.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인들이. 그래서 결국 세계 유대인 연맹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유대인 연맹을 만들었느냐? 유대인은 희생자다. 전혀 희생자가 아니거든. 막강한 권력인데 이게 이제 마케팅을 벌이는 희생자 마케팅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희생자 마케팅. 지금 21세기 버전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희생자 마케팅. 다마스크 사건부터 시작돼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돌프 크레미유가 세계 유대인 연맹을 창설을 하죠. 또 다음에 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벌어지는데 이걸 또 드레피스가 또 거짓말로 그거 됐다.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시온주의 연맹,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희생자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세계 유대인 연맹하고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새 유대인이 희생자라고? 개소리 좀 그만하라 그래. 1862년 베를린 프리메이슨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1862년 4월달과 5월달 이 두 달 사이에 베를린 전체 프리메이슨 지원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은 모두 탈락하고 유대인은 거의 전원 발탁됐습니다. 217명이나 발탁이 돼요. 이때부터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유대메이슨이라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어 메서너리라고 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이제 유대인의 것이다라고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한 게 바로 이 1860년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가 돈 게 아니라 실제로 프리메이슨은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 꼭대기에 이제 유대 은행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메이슨을 완전히 장악한 게 1860년이었다. 당연히 바티칸 안으로 들어갔던 예수회도 장악이 돼버린 거죠. 거꾸로 예수회가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둘 다 비선 실세는 아니잖아요. 비선 실세는 은행가들이에요. 로스차일드, 몬테피오레 뭐 이런 구겐하임 뭐 이런 스위스 출신 그런 사람들이 그 가문들이 아스토 뭐 이런 가문들이 바로 비선실세고 이 사람들은 모두
꼭두각시죠. 그래서 교황청은 원래 로스차일드 은행 같은 거를 벌레 보듯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티칸 금고를 맡기질 않았어요. 로스차일드 사람들한테. 로스차일드가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 바티칸 금고 너네들한테 못 맡긴다. 미쳤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회가 로스차일드 치하에서 은행 일을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 일을 내부에서 잘 못하다가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맡다가 결국 식민지 사업을 넓혀 나갔어요. 복귀한 이후로. 그래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관에, 특히 프리메이슨 기관에 예수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다니고 있었죠. 어느 정도까지 힘을 썼냐면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로타리 클럽, 보이스카우트 이런 게 다 예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메이슨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특히 미국의 개신교의 큰 활동들은 거의가 다 프리메이슨과 연결되고 있었고, 또 프리메이슨은 유대 각종 단체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의 삼각관계는 삼각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한 몸이 돼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서. 개신교 YMCA 있잖아요. YMCA 침례교 이런 것도 프리메이슨 영향하에서 만들어지고, 한국 같은 예를 보면 1900년대 프리메이슨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이 모두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YMCA에서 활동했어요. 경성에다가 메가더 프리메이슨 세웠잖아, 얘네들이. 그러면서 YMCA 얼굴 걸고 활동했다고. 펄벅도 그랬고요, 펄벅도. 그래서 이 미국의 예수의 프리메이슨 집단은 굉장히 그냥 모든 조직이 다 들어가는 걸로 유명하고, 또 조직 지나도 만들어. 몰몬교는 프리메이슨이 만들었잖아요. 몰몬교. 솔트레이크 시티에. 침례교도 막 같이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침례교 사람들이 들으면 화를 내겠죠. 근데 아이가 프리메이슨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의 유대 메이슨은 하여간 바티칸 안으로 들어가서 바티칸을 뒤흔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미국의 신경 좀 쓰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일은 못하다가 결국은 주세페 마찌니를 이용하죠. 깡패죠. 이 새끼 깡패입니다. 마피아의 대부예요. 이 마피아라는 단어도 이놈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프리메이슨 주세페 마찌니가 교황령 국경선 지역에서 각종 난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굉장히 재정을 탕진시켰죠. 그래서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때 전쟁과 난동으로 벌어진 각 교황 측에서 날라온 계산서가 교황청에 엄청나게 쌓였다고. 그리고 누굽니까? 교황도 로마에 쳐들어가서 교황을 감금을 해버리잖아. 감금했는데 물론 이제 좀 도망칩니다, 나중에.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쳐들어와서 이 주세페 마찌니 군대를 물리쳐줘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복귀를 했거든. 복귀를 하고 이제 프랑스 군대한테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월급 줄 돈도 없어. 이거 얼마나 그냥 재정이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교황이 로스차일드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바티칸 1년 예산에 상응하는 융자를 얻어와요. 5,400만 프랑을 얻었는데, 그리고는 뭘 줬냐면 교황청에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던 어음 받아놓은 거 있거든. 어음 받아놓은 걸 75% 할인해서 줬어요. 근데 실상 이런 일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황청 내부 재무부서에서 재무부서를 누가 맡고 있었냐면 예수회하고 프란시스코 교단이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손을 놓고 로스차일드한테 손을 빌렸다고. 이거 왜 그랬을까? 예수회가 안에서 조직한 거지. 응? 그러니까 피오 9세 교황이나 바티칸 추기경들이 그토록 유대 메이슨 프리메이슨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했고 싫어했지만 정작 내부 단속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교황청의 재무부는 말이에요. 또 추후적으로 1억 4천만 프랑을 또 빌려. 제임스 로스차일드 또 빌려갖고 40년 동안 5% 장기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어. 다시 말해서 바티칸하고 로스차일드하고 40년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1850년대부터 40년 관계를 맺으면은 19세기 후반까지 모든 이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야. 예? 이제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티칸 안에서. 로스차일드만 알겠죠. 그러니까 재정 악화를 빌미로 바티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거를 교황청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907년에 그 프랑스 공산당 서기장 장 조레스가 왜 원래 그 바티칸 은행은 유대은행하고 같이 일을 했지 않았느냐. 맞는 소리인데 뭐 로마부터 아비뇽까지 뭐 유대인이 했다. 그거는 조금 과장이고 정확하게 1850년대부터 로스차일드가 바티칸과 손을 잡고 일을 해 나갔어요. 교황청은 영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그 로스차일드와 그 유대인들의 그 금융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교황청으로서도 이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1850년 미국 그 식민지 개척, 걔네들이 볼 때는 식민지예요, 미국이. 식민지 개척 일과 함께 바티칸 재무부서를 같이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당연히 로스차일드 은행과 함께.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졌어도 교황청은 그냥 침묵했어요. 침묵하고, 바티칸 예수회도 침묵했습니다. 예수회는 어느 쪽에도 붙지 않았어요. 교황청도 그랬고. 왜? 교황청이 뭔지 아십니까? 교황청이 세계에서 최고로 고급 정보가 도착하는 곳이 교황청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한쪽 편에 붙고 이런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루즈벨트와 처칠도 조금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41년 전쟁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뉴렌베르크 재판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둘이서. 그러니까 독일이 패전할 걸 다 알고 있었단 소리야. 루즈벨트하고 처칠은. 그러니까 뉴렌베르크 재판을 준비하죠. 예수도 똑같아요. 전후에 유럽이 거의 통합되어 갈 것이고 그때 금융 업무가 유럽을 거의 통일을 시킬 것이다. 그럼 이제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다. 미국이 더 커질 것이다.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1942년에 바티칸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거예요. 바티칸 중앙은행이 아니고요. 바티칸 투자은행을 설립을 했다고. 원래가 조금씩은 투자는 하고 있었어요. 맛을 들여갖고 1800년대 19세기 말부터. 근데 이제 진짜 맛을 들여갖고 바티칸 투자은행을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황청 살림살이를 세계화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1946년 바티칸 내부 마피아 조직을 만들어내요. 그게 그 프로파간다두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조직이 교황의 그 허락을 받기는 받았지만 교황이 상상하는 이상의 짓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프로파간다두회가 활동하던 당시 예수회가 그 빅토르 로차일드의 네트워크 속에서 일을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대주교 폴 마친쿠스예요. C가 물고 다니고 그랬어요. 이 추기경인데 C가 물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바티칸 투자은행 은행장을 오랫동안 합니다. 키가 1m 93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필리핀인가 어디 그 비오 6세가 그 나갔다가 테러 그 당하는 장소에서 그 비오 6세를 구해줬거든요. 자기 몸으로 막아줬어. 키가 1m 93에다가 몸집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교황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성모를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교황은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웃었거든. 이놈은 진짜 성모도 돈밖에 아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탈리아 마피아 돈 세탁도 자기네 은행에서 했고, 그 중간책이 미카엘 신도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돈이 세탁되고 돌아가고 저기 바티칸 투자은행에서부터 시실리아 마피아, 미국 뉴욕 마피아까지 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걸 맡은 사람이 신도나인데 각각 길목마다 수수료가 붙었고 미국에는 65군데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바티칸이 갖고 있는 거지. 실은 이 폴 마친쿠스가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 이제 신도나가
투자에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4천만 달러의 빚을 지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붙잡아서 감옥소에 넣었거든. 그랬더니 프로파간다 누에가 이 사람을 암살, 독살시켜버렸죠. 지금 바티칸의 그 검은 일들은 다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다 예수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툭하면 이제 예수회라 그러는데 예수회라기보다 유대 메이슨 예수의 이제 차이가 점점 사라져요. 그놈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프로파간다 누에는 이제 생긴 지는 오래됐어도 일을 좀 덜 하고 있다가 1966년 리치오 젤리라고 하는 애가 이 나치 출신 파시스트 당원인다가 얘가 이제 여기에 그 두목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국무부하고 CIA하고 손잡고 유럽 뒤 흔들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글라디오 작전이라고 여기저기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폭탄이 뭐냐면 이탈리아는 그 볼로냐 테러가 있어요. 85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이거 P2가 저질렀어요. 그 안으로는 종교, 바깥으로는 독재 국가를 지향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1981년에 그 리치오 젤리가 살고 있었던 아레쪼 아름답죠?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 영화에 나온 아레쪼 말이에요. 이탈리아 아레쪼에 쳐들어가서 이 가택 수색을 했더니 그 안에 서류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시스트 국가를 만들겠다. 이탈리아를. 세상에 바티칸 내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파간다 두의 그 회원들이 말이에요. 2,4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962명을 검찰이 밝혀내요. 그중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당시 이탈리아 수상 포를라니가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수상이 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또 마찌니와 함께 이탈리아를 독립시켰던 빅토리오 엠마누엘리 아들 왕의 아들 또 이탈리아 3대 정보국장 내각 관료 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 뭐 43명, 군장성 43명. 물론 이제 은행가 신도나하고 로베르토 칼비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가 말이에요. 유대 대다수 국가처럼 유대 메이슨 치하로 아예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프로파간다도에 요 이탈리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유럽 각국에 이런 조직들이 다 갖고 있다고. 얘네가 다 프리메이슨과 예수의 계통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응? 유대 메이슨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신도나가 잡혀가고 나서 그 일을 누가 맡았냐면 로베르토 칼비가 맡아요. 그래서 이 교황의 묵인하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텐슈타인, 이탈리아, 니카라과, 페루, 파나마 여기서 돈이 세탁돼 가지고 바티칸 은행으로 들어가서 알려진 것만 13억 달러였어요.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그 에바 페론 가문도 연루가 되고 있었고, 이 로베르토 칼비가 갖고 있었던 은행이 암브로지아라고 하는 은행인데 이 은행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티칸과 연관해서 마피아 돈뿐만 아니라 마약, 무기 밀매 같은 거 돈을 다 관리를 해줬다고요. 응? 이 피해 현금이 바티칸에 차곡차곡 쌓였던 겁니다. 이 칼비는 신도나처럼 투자를 잘못해갖고 또 손해를 더 봤다고 그래갖고 또 횡령까지 받아갖고 4년형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은행 파산 2주 전에 이 바티칸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겠다고 달려가요.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겠다고 서류 다 챙겨갖고 있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영접을 거절했죠. 그래서 1982년 런던 블랙프라이어, 이게 도미니칸 수도가 있는 곳인데 블랙프라이어 다리에서 목이 맨 시체로 발견되었죠. 로베르토 칼비입니다. 이 칼비 사건의 전모가 폭로되기 12일 전에 프로파간다도에가 암살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프로파간다도에하고 예수의 집단이죠. 프로파간다도에 예수의 유대 메이슨 연합 집단이죠. 그거하고 이 칼비하고 엮인 이 금융 사건은 이게 신자유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참 더러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은행의 그 더러운 금융위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돈의 출처를 끝없이 감춰주면서 그 폴란드의 바웬사한테 폭동을 일으키라고 계속 돈을 넘겨주죠. 그 돈을 넘겨준 사람도 로베르토 칼비였어요. 현금으로. 그대로 현금으로 넘겨줬습니다. 이게 모두 이탈리아 검찰들이 다 밝혀낸 사건이에요. 도대체 이런 더러운 일이 어떻게 바티칸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죠. 1959년 그 교황 그 요한 23세가 말이에요. 바티칸 2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962년부터 65년까지 전 세계 추기경들을 바티칸에 모아다가 바티칸을 자유주의 물결로 휩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티칸 23세가 직접 자기 입으로 뭐래 그랬냐면 유럽 중심 정책을 버리고 세계 각지의 문화를 통합하는 예수회 스타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현지화는 예수의 강령이죠. 보편선도 예수의 강령이에요. 최대한 보편적일수록 최대한 세계화된다는 것이 예수의 강령이었고,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절대 위에서 내리찍으면 안 되고 현지화를 어댑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게 예수의 근본이었어요. 그 예수의 자체가 자유주의로 파묻혀 있었잖아. 18세기에. 그걸 그대로 바티칸 세계 활동에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뭐 종교화합, 뭐 자국어 사용, 뭐 보편교육, 뭐 세속 민중성으로 들어가자.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티칸 2가. 어떻게 종교를 개인 선택으로 남겨둡니까? 다시 말해서 손님들이 자기 빵집에 찾아왔어. 그랬더니 우리 빵 말고 저쪽 빵집도 맛있으니까 그 빵집으로 가라는 거야. 이거는 종교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유럽하고 이제 소련 해체 프로그램이 이제 발동이 되죠. 그걸 헐리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요. 로널드 레이건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서로 만나가지고 냉전을 굳혀왔던 그 나토의 글라디오 작전을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프로파간다 두웨를 해체해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한테 힘을 실어줘서 바티칸 자체가 비선 조직처럼 활동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냉전 종식과 더불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각종 단체의 입을 막겠다. 그게 바티칸 2의 숨겨진 목표죠. 그게 숨겨진 목표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바티칸이 해온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신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주의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간 거죠. 그것이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과 사실은 말이에요. 당시에 그 전 세계 언론에서 모두 대서특필된 거예요. 이게 프로파간다 두웨 사건하고 로베르토 칼비 사건, 신도나 사건, 폴 마친쿠스 사건, 또 헐리 얼라이언스, 타임즈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게 비밀이 아니야 더 이상. 소련을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웬사한테 돈을 줘가지고 동유럽의 자유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헐리 얼라이언스가. 그래서 1970년대 말까지 그 서구 언론이 그나마 진실을 추구하긴 했어도 이 프로파간다 두에 대한 정보 유출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을 들쑤셨을까? 바티칸하고 이탈리아 마피아, 나토, 미국의 CIA 커넥션, 이 프로파간다 두에 이걸 정리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과연 누가 정리하고 싶었을까? 로스차일드일까? 교황일까? 둘 다겠죠. 둘 다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원래가 레이건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떻게 소련을 붕괴시켰는지 또 거기에 칼기 사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아는 사람은 조금 알죠. 그래서 꼭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수의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 사람들 마음도 건드릴 수 있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이어져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 헐리 얼라이언스 그건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